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교직 논술 강의를 맡게 된 양재용입니다. 반갑고 또 1년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이 교직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서론을 넘어가서 그냥 바로 우리 강의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스텝 안에서 준비된 그런 논술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스텝별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 각 스텝은 또 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개강하는 날이라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논술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 이거 잘 아시죠?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그 로고입니다. 저 이미지를 보시면서 탁 떠오르는 어떤 문장 같은 게 있죠. 물론 영어로 된 문장인데 이겁니다. Just do it.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일단 하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뭐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논술을 강의하면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뭐 논술이 뭐다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논술을 직접 한번 접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논술을 서서히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김연아 선수가 어떤 그 방송 다큐 같은 데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연습하십니까? 했을 때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어떤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고 내가 뭐 이런저런 마음의 준비를 한다 아니면 이런저런 걸 분석한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써보면서 선생님들이 논술을 좀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논술이 차근차근 선생님들한테 익숙하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술을 시작하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강의를 먼저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스텝별로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논술에 대한 기초부터 그런 기초가 조금 더 심화되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 적용하고 실전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논술 강의를 구성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느껴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논술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작성법, 핵심 이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4월쯤 돼서 시작하는 이제 5차시가 스텝 1에서 5차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스텝 2로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더 발달된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그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진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논술 스텝 3가 시작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문제들 또는 문제를 이제 좀 더 변형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보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논술에 조금 더 훨씬 익숙하게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마지막 이제 한 뭐 9월, 10월 이때쯤 되면 완성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또는 어떤 주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구성을 해서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일단 부딪히고 차분차분 차근차근히 선생님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차시별 강의는 각 스텝은 5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 차시는 보통은 4교시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선 1교시에는 논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예시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술에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논술을 이해하는 단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강의가 선생님들이 스텝별로 쭉 가다 보면 매 차시마다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첨삭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럼 선생님들이 과제 문제를 풀어서 첨삭 게시판에 제출하시고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첨삭을 해서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그것들로 이제 우리가 실력을 조금씩 더 쌓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2교시에는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가지고 풀어보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작성과 풀이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성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과제 문제를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1회차 과제 문제는 이제 2차 시부터 스텝 1의 2차 시부터 시작되겠죠. 예, 그래서 1차 시는 2교시에 직접 써보는 걸로 이제 기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3교시에는 이제 기출문제풀이. 이 기출문제풀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논술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주제, 어떤 문제의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인지 그리고 논술의 난이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이제 역순으로 풀어볼 겁니다. 예, 선생님들에게는 역순으로 그러면 역순이라면 2025년 올해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는 2024년, 그 다음 시간에는 2023년 그래서 스텝 4까지 쭉 진행되면은 이 기출 문제를 거의 뭐 20개 정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중요한 기출 문제들은 거의 다 풀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논술을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써보고 또 고민해 본다면 그 논술에서 다른 주제들은 사실 2차 시험과도 연관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이런 관련된 주제들, 우리가 오늘 다루는 논술 주제,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면접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마지막 4교시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차시마다 이제 과제 문제를 선생님들한테 제시할 겁니다. 그 과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첨삭하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 문제는 첨삭 게시판에 제가 잘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답안지를 올려놓는가 이제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여기 한 대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다음에 여백은 그냥 기본으로 설정하셔서 하고 줄 간격을 조금 띄워 두셔야지 이 줄 간격 사이에 제가 첨삭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 지켜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강의를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면은 제가 시간을 이 강의는 이제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수요일 날 올라가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들으신 다음에 과제를 출력하셔서 제출하는 시간을 제가 금요일 자정까지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첨삭해서 그 다음 화요일 날 이렇게 첨삭 게시판에 다시 피드백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요일까지 제출하시고요. 그 첨삭 게시판이 금요일 날 자정이면 닫힙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뭐 일병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로도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여기 주소 있으니까 여기로다가 제출해 주시면 뭐 가급적이면 금요일까지 기한을 지켜주시고 그게 어렵다 하시면 이메일로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첨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글쓰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금 뭐 글쓰기의 어떤 상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글 쓰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그 논술을 우리가 채점하는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수정해 나갈 테니까 이 과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과제를 제출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파일로 10포인트의 글자로 간격을 여백을 두고서 쭉 제출하다 보면 이제 끝에 여백이 좀 남아요, 선생님들. 그 여백을 활용하셔서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활용해서 첨삭을 서로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되니까 그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약속을 좀 선생님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선생님들 잘 쓸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논술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공격적이거나 긍정적인 거나 이런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더 수세에 몰려 있어서 나는 어려워, 논술이 힘들어, 잘 쓸 수가 없겠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논술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논술만 보면 이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강의는 스텝 1, 2, 3, 4로 24시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24시까지 쭉 가면은 충분히 뭐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몇 번 강의를 듣지 않아도 감이 확실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과제도 1회차, 2회차 계속 내시다 보면 나름대로 논술에 대한 선생님들의 틀이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우리 2025년 열심히 논술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강의 내용을 잘 따라서 실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뭐 내용에 보면 직접 써보는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것도 있고, 뭐 직강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답을 하실 수 있지만 인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뭐 직접 써보시기도 하고 직접 말해보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걸려도 혼자 힘으로써 써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과제 문제가 이제 오늘 1차 시의 과제 문제가 맨 끝에 자료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두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강의에서 과제 문제를 주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시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3시간이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사실 6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길면 10분, 짧으면 뭐 2, 3분 정도 오버되는 그런 정도라서 나중에는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처음에 하다 보면 막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린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도 나는 논술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힘으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간 안에 또 정답, 원하는 정답, 요구하는 정답을 충분히 분석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걸려도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쓰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문제 보통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분, 3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보통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한 문제를 푸는데 밤새워서 한 문제를 풀어도 못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시간 또는 밤을 새워서 한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이 수학의 실력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노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이 논술도 비슷해요. 혼자 힘으로 시간이 비록 걸리더라도 쓰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생님의 논술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고 또 과정이니까 좀 이 부분도 꼭 부탁입니다. 혼자 힘으로 써보세요. 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시간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디에 도달하는 그 시간과 누군가는 아주 잘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해서 도달하는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게 뭐 평생 아장아장 걷겠습니까? 어느 순간 익숙하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전거도 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쭉 발전하는 것처럼 논술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약속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뭐 아무 약속도 안 하나요? 저도 약속하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과제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잘 첨삭해서 선생님들한테 다시 피드백해 드리는, 또 그다음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할 약속이고요. 선생님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문제 매회 제출되니까 선생님들 제시되니까 꼭 과제 문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의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 논술에 대한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도 살펴보고 논술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원래대로 했으면 지난 과제를 이제 풀이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는 시간에는 기초 글쓰기 연습 1 해보겠습니다. 직접 선생님들이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예, 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해내느냐 이제 이런 연습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기출 역순으로 간다 그랬죠. 예, 오늘은 2025년 문제부터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이제 직접 풀어보면서 선생님들도 아마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내 보시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답안 예시 같은 것들, 다른 선생님들의 복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잘 썼다 했는데 이게 왜 잘 쓴 건지, 또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쓰는 방식은 또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 매 시간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역순으로 갈 테니까 최근 문제부터 그렇게 풀어 나갈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교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에 대한 어떤 이해를 조금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왕 뭐 논술 공부를 했으니까 논술을 분석하고 풀다 보면 이제 어떤 유치원 상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교육 현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 이런 주제들로 면접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또 우리가 2차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4교시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4교시는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는 글쓰기가 익숙하지가 않아. 글쓰기가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렵고 특히나 논술 시험 이러니까 부담이 많이 돼.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논술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료 2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서 나도 이런가 내 생각 또 내 입장과 비슷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논술은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논술을 알아보면 사실은 논술의 절반은 그냥 거저준 점수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일단 형식 점수가 5점이 있고 내용 점수가 15점이 있는데 이 15점 중에서도 사실은 뻔히 보이는 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해보면 20점 중에 한 적으면 10점, 많으면 12, 3점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7점, 8점 정도 되는 것들, 이런 정도만 조금만 더 좀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15점 못 맞을 경우에 뭐 아주 어려운 난이도가 있을 때는 뭐 최하점이 12점, 13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통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거의 뭐 절반 50점도 못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10점도 못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보고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고 제시문을 확인해보면 여기 답이 다 있네라는 것들은 정말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선생님들의 이제 기본 출발선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그러면 논술이 꼭 그렇게 어렵진 않다. 사실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뭐 만점이나 19점 이상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 한 1점을 올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뭐 18점, 19점, 20점 못 맞을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늘상 이제 우리가 이제 논술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런 인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분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또 논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술은 이거 글 쓰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릴 때부터 글 뭐 별로 써본 적도 없고 뭐 일기도 뭐 어쩔 수 없이 숙제로 써봤지만 문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타고난 거 아닐까. 글 잘 쓰는 뭐 고등학교 때 뭐 동아리로 무슨 뭐 문예 동아리 뭐 이런 데 있는 아이들만 잘 쓰지 않을까. 백일장 같은 거 한 번도 상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술문은 일반 형식의 문장들과는 다르다는 것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따가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의 요건들만 갖춘다면 문장을 잘 쓰고 못 쓰고를 평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노벨 문학상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떤 문학적 어떤 그런 표현 뭐 그런 것들, 어떤 작가의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고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따지고 보면 제시문 속에 있는 또는 문제가 요구하는 그런 답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나 뭐 용어가 어려운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될지, 제재,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문제와 제시문에서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고 거기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잘 옮기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논하시오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논해야 되는가 이 부분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는 어디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시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어떤 걸 써라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어도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만 그냥 쓰면 점수를 얻긴 얻는데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뭐랄까요,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를 충분히 잘 돼야 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의 기초 부분에서 또는 논술의 이해 부분에서 논술 문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것들만 알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 아직 개론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논술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했죠. Just do it. 일단 써보세요. 오래 걸리고 잘 못 쓰더라도 써봐야 되는데 무슨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갖추고 써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 배경이 없다고 해서 답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부분 점수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면서 논술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건 우리가 굳이 논술에 우리 스스로를 구렁텅이나 늪에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좋은 답, 예시답 이런 것들, 모범 답안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옮겨 적는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무 분석이나 생각 없이 그냥 옮겨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사를 하기 전에는 내 답을 먼저 써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석한 후에 또 내 답에 대한 첨삭을 받거나 무엇이 잘못됐거나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필사를 한다면 내 답과 이 예시답안 또는 모범답안으로 제시된 것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나한테서 어떤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나한테 어떤 부분들 핵심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필사를 하면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팔만 아프고 팔 운동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내 생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제는 비록 3월 달에는 비록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4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분명히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사하는 것들보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쓰고 내 답을 먼저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살펴보는 것들 이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논술은 어떤 핵심을 품고 있는가?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런 부분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오해를 극복하고 논술을 잘 쓰기 위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아까도 계속 우리가 오늘 20분 정도 떠들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일단 해보시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막 두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만든 두려움입니다. 굳이 두려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리고 그 분석한 문제 속에서 문제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시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에 답이 있구나.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옮기면 되겠는가? 여기서 어떤 조건에 맞게끔 답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시문으로 이제 논술 문제들이 문제와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제시문 속에는 내가 분석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력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면 김 교사가 왜 이런 대화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저널 형식으로 나왔다면 저널에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또 이제 이따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접속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복을 시켰는가? 그렇다면 이 접속사가 나온 앞문장과 뒷문장은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력, 사고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조금 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인가 아닌가, 김 교사가 왜 이런 대화를 했는가,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판적 분석력 또는 사고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매우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돌아가는 얘기 같지만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강조되는가를 또 생각해 본다면 복잡하고 그런 급속도로 변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또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뭐 문해력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면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석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논술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의 이제 단면이에요. 우리는 암기하고 정답을 맞추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왜 이게 정답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정답이 없는 너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 생각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들, 그런 과정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만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정답이니까. 이유는 없어요. 이게 정답이니까. 아니면 이게 답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분석밖에 안 되거든요. 김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본다면 김 교사는 학부모와 이러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김 교사의 어려움은 이런 것이라고 분석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여지껏 경험한 교육에서는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논술에서 말하는 건 핵심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 핵심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대화를 읽고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분석하는 과정, 사고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김 교사의 어려움은 이것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그런 역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미래 역량, 핵심 역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특히나 이런 이제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뭐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논술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양 수준을 넘어서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력, 분석력, 그 다음에 이런 분석한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게 논술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교사라면 모름지기 그런 어떤 교양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읽고, 쓰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내가 생각해내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내 생각을 다른 상대에게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나온 나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로 하면 면접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해내는 것이 이제 이 논술 시험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행히 논술은 어떤 제시문 안에서만 분석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막 더 고차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만 분석할 수 있는, 제시문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하는 이 과정들이 뭐 1분, 5분, 10분,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에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스텝을 잘 거쳐 가시면서 차근차근히 선생님들의 분석력,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 다음에 실제로 혼자 써보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혼자 써보고 그런 어떤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혼자서 나중에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논술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3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물을 잘 찾으면 됩니다. 논술은 진짜 보물찾기예요. 이따 기출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제시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를 그렇게 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답을 쓰라고 제시를 해줬냐면 대화를 근거로, 제시문에 무슨 내용을 근거로,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써야 되는 답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시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잘 찾느냐, 결국 보물찾기를 잘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최근의 논술들은 25년, 24년, 23년, 22년 뭐 이렇게 쭉 요 최근의 논술들은 내용 점수가 15점으로 늘어나고 형식 점수가 줄어들면서 이 내용의 점수를 높여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시문 안에 있는 그 제시된 내용들, 대화들을 분석을 잘해서 원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들인 거예요. 요구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물만 잘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답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왜 내가 찾은 보물은 나는 왜 이렇게 보물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잘 찾았다고 했는데 그게 꽝일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고충들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쉽게 찾는 것 같은데 난 잘 안 보여. 난 잘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도 사무사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뭐 이렇게 이게 뭐죠? 윌리를 찾아서인지 원리를 찾아서인지 하여튼 그런 그림책이 있잖아요. 저 정말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한번 딱 눈에 딱 그게 띄면 뻔한데 왜 이걸 못 찾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뭘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할아버지가 옆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느냐, 농부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느냐, 여인이 보이느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거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개를 보거나 여기 있는 새를 보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시문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 제시문을 줬는데 왜 갑자기 새를 찾냐고요. 어떤 사람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를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있는 농부를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여인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선생님들은 여기서 뭘 찾으실 수 있어요? 무당벌레가 무진장 많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닌데 하트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하트 말고 러브라는 글자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그림 속에서 영어 단어를 찾으세요. 그럼 영어 단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뭐 L, O, V, E가 보이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영어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저 하트가 보입니다 하면서 하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잘못 읽으신 거죠, 선생님들이. 예. 하트를 찾으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찾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붉은색 계주로 따라가다 보면 하트가 보일 거고 파란색 계열로 따라 LOVE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난 도저히 안 보여. 난 그냥 저 무당벌레밖에 안 보여 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논술 문제나 논술 제시문을 분석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분석력 또는 문제를 읽는 독해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깨 나가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엉뚱한 답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내 맘대로 분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틀 밖에서 찾아서 그래요. 무엇을 근거로 했으면 그 근거에서 답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걸 썼단 말이에요. 제시문을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분석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급하니까, 시험 어렵고 긴장되니까 이래서 못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논술의 핵심은 3번 사실 보물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만 내가 차분히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문제를 꼼꼼히 읽고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제시문이라는 틀 안에서 김 교사와 이 교사의 대화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시험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60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니까 시간이 없어서 급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연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30분 정도는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쓰기 위한 개요를 짜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이제 그것들을 옮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60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촉박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물을 잘 찾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문제를 급하게 읽어요. 또 행간에 있는 단어나 문자를 건너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읽긴 읽었는데 의미를 안 두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지 선생님들이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논술은 뭐냐면 요구하는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핵심은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쓰는 힘은 읽는 힘이다. 잘 써야 돼요. 아니,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을 때는 문제만 잘 읽는 게 아니라 제시문도 잘 읽어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문제부터 잘 읽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문제를 읽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진다니까요. 익숙해져요. 탁월함은 뭐다?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사실. 습관적으로 꾸준함.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과는 다른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과 경지 이런 데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쭉 보면 매주 기출 문제, 그죠?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과제 문제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하거나 직접 써보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매주 두 문제 정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꼬박 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과제 문제 풀려면 2시간, 3시간 이상 걸린다 그랬잖아요. 강의도 듣고 뭐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들을 총하면 하루에 뭐 거의 상당 부분을 여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익숙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나절만 쓰면 돼요. 반나절만. 반나절만 쓰고 강의도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궁금했던 부분, 이 부분만 찾아서 그렇구나. 이래서 내 첨삭을 받아보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수정을 많이 해주셨다. 근데 왜 수정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첨삭한 내용을 보니까 알겠어. 그런데
읽어봤는데 그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강의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을 줄이면서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만 파악하면 선생님들이 나중 되면 시간을 줄여서도 얼마든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 하루를 반나절, 반나절에 3시간, 4시간 정도, 이 정도만 활용해도 논술의 실력을 쑥쑥 쌓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차분히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계속 혼자 힘으로 써보는 과정.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과정.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처음에는 좀 내 답이 변변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해보는 것들, 첨삭을 통해서 자꾸만 가다듬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천하는 거죠. 자, 이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에게 뭐 굳이 강의로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도 이렇게 경험하거나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선생님들에게 괜히 곤욕이죠, 그죠? 강의 듣는 거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답을 어떻게 잘 찾아냈는가, 이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답을 찾았으면 어떻게 잘 쓰는가예요, 그죠? 이 쓰는가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논술이란 뭐다? 주어진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들을 통해서 답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 파악해낸 것을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돼. 근데 이 작성하는데, 이 작성의 핵심은 논술이기 때문에 뭐냐면 논증적으로 작성하란 말이에요. 논증적으로 작성하라. 사실 이게 논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논증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뭐냐면 주장과 근거로 작성하는 거예요. 주장과 근거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또 직접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논하시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 교사의 뭐 고충을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 교사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고충은 무엇이다라고 내가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본 게 고충이니까 주장하란 말이에요. 주장. 고충은 무엇이다. 이렇게만 쓰면 논하시오가 아니라 고충을 그냥 찾아서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고충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근거란 말이에요. 이 근거를 뒤에다가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술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뭘 먼저 써야 된다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냥 말로 한 것 중에 김 교사의 고충이에요. 그죠? 그럼 김 교사의 고충은 뭐다라고 써주는 게 우선 먼저예요. 그게 핵심이고 주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핵심을 찾아내는 건 어디에 있어요? 제시문이나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김 교사의 고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부모가 뭐 자기 자녀에게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김 교사의 어떤 신념이나, 그죠? 그런 어떤 교육관에 충돌되는 장면인데 학부모가 막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 그게 고충이야. 그러면 고충은 뭐다? 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고충이 생겼다. 그 이유는 뭐다?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뭐 이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근거를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제시문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물찾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따가 또 직접 문제를 2교시에 쓰기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논술이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논증적으로 서술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논하시오, 논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논술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술문만의 형식이 있다. 그래서 서론을 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제 1, 2, 3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결론을 쓰고 이렇게 돼야지 논술 전체의 논술문의 형식, 체계성을 갖추게 된단 말이죠. 이 체계성은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성도 체계성이고 논하시오라는 논증적 체계성도 있어요. 주장과 근거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논술이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고충? 김 교사는 뭐 이러이러해서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 교사의 고충은 뭡니다. 왜냐하면 김 교사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학부모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충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근거를 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말로 하는 것은 면접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논술이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잘 분석해서 읽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읽은 내용들을 가지고 요구하는 답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요구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생각하는 힘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김 교사는 이런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찾아낸 그 핵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표출해내야 돼요. 표현해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논증적인 주장과 근거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일단은 잘 읽어야지. 그 다음에 생각도 고차적으로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잘 써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분석을 잘 해놨는데 잘못 쓰면 논하시오 했는데 왜 그냥 주장만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지 않으면 부분 점수밖에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논술에서 필요한 능력으로서 잘 표현해내야 됩니다. 생각도 잘해야 되지만 또 생각한 것을 잘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독해력도 필요하고 사고력도 필요하고 창의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도 필요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원 논술, 우리 임용 논술과 관련된 그런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3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논술에서 추구하는 논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말한 것처럼 시험 채용을 위한 선발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점수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내기 좋게끔 출제하는 거예요. 점수를 내기 좋게끔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할 때 채점 때문에 쉽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쉽게 출제한다는 게 아니라 출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낸단 말이에요. 출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출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는 이유는 뭐예요? 출제를 쉽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판단 분석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얘 생각이 다르고 얘 생각이 다르고 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원래 논술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로 표현하든 글로 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논술의 원래 본래의 어떤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임용을 위한 시험 선발을 위한 논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도 그럴듯해. 저 사람 생각도 그럴듯해. 이 사람 생각도 그럴듯해. 그 점수를 막 주다 보면 뭐야 도대체 기준이 뭐야. 얘는 이렇게 줬는데 왜 나는 점수를 안 줬어? 그럼 나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그 공정성의 시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발을 위한 시험에서는 정답이 있어요. 답을 써야 돼, 답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답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 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대부분 다 제시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제시문이라는 그 거대한 보물 창고 속에서 보물을 선생님들이 잘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정해진 대로 잘 쓰면 된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독창적인 답안을 이걸 다 수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뭐 이런 시험을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에 맞게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원래 논술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사실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리하죠. 왜? 답만 잘 찾았으면 점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이제 이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접해보면서 느낄 거예요, 선생님들이. 논술은 출제 원칙이 있어요. 출제 원칙이 있어요.
시험의 출제 원칙이 있어요. 교사로서 갖춰야 하는 전문성도 보죠. 그걸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종합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실제에서 잘 적용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느냐,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사고력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제시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사고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 필요한 기능, 그 다음에 교사가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왔네요. 분석, 적용, 해결, 이런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지식만 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저런 단순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풀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 지식만을 해서 뭐 단답형으로 쓰세요. 뭐 4가지를 쓰세요. 그래서 뭐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개조식으로 서술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교원 양성 과정을 잘 이수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특정 영역, 특정 내용, 특정 학설 이런데 치우치지 않고 전반에 걸쳐서 유아교육 전반에 걸쳐서. 그럼 유아교육 전반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방대할 텐데 그 중에서 뭐 특히나 뭐다? 여기 하겠죠.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원 우리 임용 문제들은 대부분 뭐다? 유치원 현장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현장성과 관련된 것이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핵심은 교육활동이겠죠. 그럼 교육활동을 그냥 교육활동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교사, 유아, 학부모, 또 지역사회, 또 환경 이런 것들과 다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교사의 교육활동, 또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꼭 교육활동이 아니라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안전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배경 지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난 논술을 아직은 좀 저한테는 무리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선생님들이 틀린 말이에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이 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2, 3점이 출발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점이 출발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6, 7점이 출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두 개만 더 하면 18점, 19점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1점을 올리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고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논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요. 또 채점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점위원들이 있어서 너 앞으로 요 문제에서 올해 문제에서는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지 어떤 답안이 모범 답안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 시험에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채점을 통해서 채점위원들이 서로 비교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래서 채점할 때 평가할 때 일치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래야지만 채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채점한 건 후하고 이 사람이 채점한 건 박해요, 점수가.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답을 이제 어떤 예시 답안을 하나 주고 A, B, C, D, E 뭐 이렇게 이제 채점위원들한테 쫙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19점, 19점, 18.9, 뭐 19.3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16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겠죠. 다 16, 17, 16, 17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20점 이렇게 해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채점의 신뢰도, 그 다음에 일치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채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A가 채점하나 B가 채점하나 저 끝에 있는 뭐 C가 채점하나 이 사람들이 채점한 걸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사실은 그걸 믿어야 돼요. 가끔 후기 보면 뭐 점수가 뭐 잘 나왔다, 뭐 예상 밖으로 잘 나왔다. 이게 뭐 평가가 좀 너무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채점 기준에 맞게 썼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채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자서만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의 접근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쓰다 보면 나만의 이제 쓰는 방식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논할 때 주장과 근거로 쓰는 것처럼 이제 해결 방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가 이런 것들도 요령껏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직접 실제로 해보면서 선생님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 보는 나름대로 요령이 있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해보면서 기술을 익혀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기술이 뭐 뛰어난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설프죠. 근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요령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 논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서술해내는 거, 작성해내는 거.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논술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장은 뭐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 그럼 근거는 뭐다? 내가 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설명,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제시문 속에 저건 들어있다는 거죠. 제시문을 보니까 이렇게 김 교사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 김 교사가 이게 힘들어, 이런 걸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 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거를 잘 찾아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게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서술 방식이다. 그러면 논하시오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하시오라는 것도 있고 찾아 쓰고 이런 것도 있고 찾아 쓰시오 또는 찾아서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 다음에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올해는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럼 논하시오하고는 뭐가 다른가? 설명하시오는 말 그대로 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따가 기출문제를 보겠지만 교사가 유아 발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각 교사마다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이 뭐다라고 찾아냈으면 이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 이 관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시오죠.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논하시오가 가장 기본인데 관점을 논하시오 그러면 관점은 뭐다라고 쓰고 왜 이 관점인지에 대한 뒤에 설명을 붙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를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논하시오인데 이 논하시오를 건너뛰어서 그냥 관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쭉 두루두루 설명해 주면 돼요. 지금 김 교사의 관점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논술의 서술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술 방식들에서 핵심은 결국은 요 길로만 가면 돼요. 논하시오로 가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쓰고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관점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논하시오, 서술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논하시오를 썼으면 되냐 안 되냐? 되죠. 되죠. 왜냐하면 관점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뒤에다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논하시오라고 안 하고 설명하고라고 했으면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논하시오보다 더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논술은 앞으로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요 뒤에 예시로 문제들을 보는데 이렇게 논하시오, 제시하시오, 뭐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어떻게 했다. 세 교사의 유아 발달에 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고 그러면 설명하라 했잖아요. 김 교사의 관점은 뭐다라고 써주면 돼요. 이 관점이 뭐다? 이 관점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아의 발달에는 뭐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내적 기준에 의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유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숙주의 관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아가 속해 있는 주변의 환경들과 이런 어떤
미시체계라든가 거시체계라든가 이런 주변의 환경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적 어떤 관점을 가진 김 교사, 이 교사의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뒤에 붙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사 역할 한 가지 논하시오라 했어요. 그럼 역할은 무엇이다라고 주장하고 논하시오니까 이 뒤에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역할을 말하는지 그 근거를 대주면 돼요. 왜냐하면 제시문에 보니까 김 교사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의 역할은 이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뒤에 근거를 대주는 거죠. Just do it.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일단은 그냥 들어두시고 써보세요. 2번, 세 교사가 부모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하고 설명하려니까 그냥 김 교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그 어려움이 뭔지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논하라 그랬어요. 그럼 해결 방안을 논하라 그랬으니까 해결 방안은 뭐다? 여기 분명히 한 가지씩이니까 이 해결 방안 한 가지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 제시문에 있어요. 뭐다? 왜 요걸 하느냐? 그 이유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뒤에다가 근거를 대주는 게 논하시오예요. 논하시오. 다 그래요. 쭉 볼까요? 논하시오. 여기는 제시하시오. 또 보면은 뭐에 대해서 한 가지씩 논하시오. 쭉 보면 제시하고 뭐뭐뭐 한 것을 논하시오. 논하시오. 그러니까 논하거나 제시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 서술어로 나왔다. 이 얘기는 그 조건에 맞게끔 써주는데 특별히 논하시오는 주장과 근거로 확실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보면 제시하시오. 제시하는 건 그냥 있는 것만 써주면 돼요. 그냥 주장 근거 필요 없어요. 제시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논하시오고. 논하시는 건 주장 근거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시하시오. 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논하시오. 논하시오. 다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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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논하시오. 여기는 다 논하시오. 그죠? 할 수 있는 효과를 논하시오. 그러니까 결국 논술의 핵심은 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다 문제가. 논하거나 제시하시오예요. 쭉 보면 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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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하고. 쭉 보면 여기는 기술하고, 논하고, 기술하고, 찾아고, 제시하고, 논하고. 그러면 저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저런 서술 방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논하시오는 주장과 근거로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써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찾아 쓰고 그럼 찾아서 쓰면 돼요. 제시하고 그러면 제시만 하면 돼요. 무슨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제시만 하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다. 이렇게 제시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방안을 논하시오 그러면 무슨 방안은 뭐다.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 방안을 제시한 이유를 써줘야 되죠. 그죠? 그걸 이제 근거로 대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논하시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이게 15점짜리 문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용 점수가 15점짜리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논하는 걸 위주로 해서 하고 대부분은 논 제시 또는 이제 지금 요즘처럼 논 서술 기술 설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돼요. 뭐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야?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 설명해봐. 아, 성숙주의 관점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돼. 이해되시? 구성주의 관점인데 이 구성주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 구성주의 관점이란 이러이러하다. 그럼 설명해 준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거,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 이러면 아, 구성주의 관점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논하시오, 제시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교시의 논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국 핵심은 뭐냐면 논술의 기본은 물어보는 대로 쓰는 거고요. 이 물어보는 대로 쓰다 보면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도 우리가 필사는 무조건 필사하지 말아 그랬죠. 내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답을 쓴 다음에 내 답과 혹시 뭐 모범 답안쯤 되는 예시 답안쯤 되는 것들을 찾아서 써보는데 잘 쓴 답안들을 보면 간단하고 명료해요. 확실히 읽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논술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쓸수록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지켜야 될 건 뭐다?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지켜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수는 단순하고 쉬운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만 고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은 단순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그런 거예요. 누가 읽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써주는 거. 그게 논술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논술 답은 어렵지 않고 그 논술 답을 쓰기 위해선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야지 잘 쓸 수 있다. 잘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 정확히 파악한 그 답만 써주면 되는 게 논술이에요. 논술에 대해서 그냥 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이따가 이제 우리가 2교시, 3교시에 이제 2교시는 직접 써보고 3교시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때 보면서 무슨 말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교시하고 잠깐 쉬겠습니다.